네, ETF가 여러 가지 ETF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패시브 ETF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패시브 ETF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ETF고요. 더 나아가서 액티브 ETF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포트폴리오도 액티브 ETF를 가지고 직접 짜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에 아까 영상이 잘 나와가지고 저는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네, 산업은행에서 일을 하고 하나자산운용에 있다가 지금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는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께서 재테크하는데 안 해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ETF 투자를 지금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군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하신 분들이 더 많죠. 안 하신 분들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고 ETF는 거의 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 MTS 모바일만 꺼내서 보시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ETF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ETF는 주식과 펀드를 두 가지 합친 상장지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주식처럼 여러분들이 모바일 핸드폰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종목 번호만 치면 그냥 주식처럼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에 거래가 가능한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 ETF가 그러면 왜 요즘 이렇게 인기가 많냐? 첫 번째 장점이 일단은 저비용입니다. 저비용. 우리 옛날에 은행 가서 가입하고 증권사 가서 가입하는 공모 펀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펀드. 좋은 펀드인데 이 펀드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ETF는 평균적으로 보수가 0.2에서 0.25% 정도의 평균 보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ETF를 한 주를 10,000원을 사도 보수로 차감되는 금액은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 0.2% 정도가 차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ETF의 장점이 뭐냐면 정말 투명합니다. 이 투명성, 포트폴리오, 소위 말하는 PDF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지 마시고 투자하시는 ETF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한 매매한 이 ETF가 어떠한 종목을 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ETF는 PDF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 반대로 펀드는 5일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5일, 많게는 한 달 전에 그 종목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엔비디아 투자하고 싶은데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들어간 ETF가 뭐지? 라고 했을 때 ETF는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펀드는 내가 지금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엔비디아를 다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게 한 달 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ETF를 통해서 PDF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ETF가 이런 장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모든 국민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ETF는 한 번씩 다 검색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네 번째는 이제 황금성인데 이게 뭐냐면은 펀드는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이제 환매를 하면은 최소 5일 정도의 현금화 걸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ETF는 여러분이 매도를 하시면 주식이랑 똑같이 3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팔면은 금요일, 예를 들어서 오늘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 날 여러분들 증권 계좌로 매도하신 금액의 현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TF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ETF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ETF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액티브 ETF는 뭘까요? 혹시 이 중에 본인이 액티브 ETF를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액티브 ETF. 한 분 저기 계시네, 한 분. 두 분. 액티브 ETF가 뭐냐면은 제가 ETF를 지금 한 12년째 하고 있는데 ETF를 운용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한테 전화를 가장 많이 받거나 네이버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제발 뭐 이 종목 좀 줄여라, 이 종목 좀 올려라. 아니면 민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매니저님보다 내가 운용을 잘하겠다,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좀 팔아라, 이거 맨날 지금 하한가 맞고 있는데 왜 들고 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ETF, 소위 말하는 패시브 ETF는 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기 변경이라 정기 변경. 그 정기 변경 외에는 매니저가 마음대로 종목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ETF가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어떤 종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 이거를 계속 가져가.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가져가. 답답하는 거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이 종목 좀 빼라, 줄여라 하는데 ETF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놨고 그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게 ETF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있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는 1년에 딱 한 번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을 바꿔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정기 변경을 할 때만 바꾸는 게 ETF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ETF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투자자들한테 다양한 ETF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 종목 수단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벌써 900개가 넘습니다. 내년이면 아마 1000개가 될 것 같고요. ETF의 규모가 지금 총 사이즈가 180조 정도 됩니다. 200조에 다다르는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액티브 ETF가 나왔습니다. 액티브 ETF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장중에 매니저가 판단하에 종목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기 변경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매일매일 종목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시브 ETF도 너무 좋지만 적극적으로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매니저들한테 이런 종목도 권하고 뭐 연락도 많이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액티브 ETF를 2021년도에 첫 상장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약 4년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가 물론 패시브 ETF보다 보수가 조금은 비쌉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보수 0.2%에서 1%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을 1년을 기준으로 나눠내는 거기 때문에 보수가 조금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ETF가 있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액티브 ETF를 적극적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추천드리고, 제가 이제 액티브 ETF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짠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1000만 원을 투자로 먼저 한번 짜봤습니다. 최근에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고액자산가들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은행이랑 증권사도 많이 들어오고 뭐 젊은 분들도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은 그 연령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20대에도 뭐 수십억을 굴리는 자산가도 있고요. 50대에도 뭐 같은 금액을 굴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별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투자, 1억 원 투자, 10억 원 투자 3개의 예시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1000만 원 투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정말 다 실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만든 성과 그래프고요. 과거에 물론 수익이 제일 많이 듣잖아요. 과거의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제가 운용하고 있는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지금 81%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8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 물론 여기에서 지금 코스피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상처와 배신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3만 원 벌었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또 더 좋은 나스닥 100, 나스닥 지수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나스닥 워낙 좋아하니까. 나스닥 100을 투자했을 때 41%,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셔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가 시장에 워낙 많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매니저가 나스닥 100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요즘 핫하다. 그러면 인공지능 종목을 많이 넣는 ETF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추천을 드리는 거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고 5천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재테크를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당장 뭐 1억을 벌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 뭐 제가 이 자리에 장표를 뺐지만 비트코인을 넣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넣었었는데 비트코인 ETF도 미국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ETF를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너무 수익률이 지금 제가 봐도 자극적이고 너무 꼭지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정도면 원금 손실을 너무 아끼기보다는 좀 자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가져왔고요. 실제로 저희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 말고 그 타사에서 운용하는 서학개미 ETF는 90% 수익이 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ETF 가지고 1년에 100%가 날까 하는데 꽤 있습니다. 꽤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다 하나의 테마형 ETF를 내년도에 잘 골라서 여러분들께서 ETF로 투자를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사거나 테슬라 샀으면 훨씬 많이 먹었을 텐데 개별 ETF보다 주식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음 편한 투자입니다. 마음 편한 투자. 최근에 그 양자 컴퓨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들 계실 테고 거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하루 만에 100%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80%가 빠졌습니다. 그거를 사놓고 과연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개별 종목들이 내년에 물론 또 어떤 종목이 간대 계속 AI가 핫하대 뭐 양자 컴퓨팅이 핫하대 다 좋은데 거기에 있는 종목을 샀다가 만약에 물려가지고 이게 계속 빠지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ETF의 장점은 뭐냐면 최소 10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게 ETF입니다. 최소 10종목. 이거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ETF를 운용하면은 10종목을 나눠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주식의 하락폭이 크지도 않고 변동성이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는데 이런 ETF 보시면 1년 동안 샀으면 지금 벌써 거의 100%가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ETF를 잘 골라야겠죠. 잘 골라야 되는데 그런 ETF들이 대부분 저는 액티브 ETF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재테크 활용을 한번 해보는 수단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억 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죠. 이게 정말 큰 돈인데 제가 요즘 전화를 받는 고객들 중에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이 옵니다. 1억에서 2억. 뭐 사진 많이 찍으셔도 됩니다. 네. 1억에서 2억 정도 전화가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 2억을 들고 있는데 10억을 벌고 싶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1,000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옛날에 500원, 1,000원 가지고 간식 사 먹었다면 요즘은 기본 10,000원은 있어야 됩니다. 10,000원. 근데 이제 1억이라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코 큰 돈이 아니죠.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1억으로 5억 만들고 싶다라고 연락이 정말 많이 오는데 아까 한 종목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을 수가 있는데 1억 원부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쏠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여러분들이 한 종목으로 소위 말해서 몰빵을 했다가 정말 1억 원이 1,000만 원이 되면 약간 멘탈이 나가죠. 근데 1,000만 원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됐을 때랑 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이 아니라 저는 최소 5종목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이 추천드리는 종목은 저의 예시입니다. 예시. 이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 70% 정도에서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식형 ETF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20% 정도를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채권형 ETF에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지수가 40% 아까 올랐죠? 40% 이전에 41% 올랐는데 액티브 ETF는 지금 80%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저 말은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저 안에서 엄청난 종목을 사고 팔고 공부하고 그 안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종목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 대비 무려 40%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이 글로벌 우주테크인데 뭐 다들 알다시피 그 앨런 머스크가 우주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될 거고 미국에서도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저는 이제 상승률이 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우주 관련된 걸 20% 넣어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주가 들어갑니다. 배당주가 들어가는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기술주로만 소위 말해서 포트가 쏠려버리면 여러분들이 기술주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80%씩 올라가 버리는데 반대로 말하면 1년 동안 80%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올라간 거 대비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배당 ETF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률인데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배당형 ETF 중에서 은행주나 보험주나 배당을 많이 주는 ETF를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의 배당형 ETF를 섞어놔야지 포트폴리오가 하락이 왔을 때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 배당도 당연히 넣어놨고요. 다섯 번째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죠.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CD금리라고 해서 저것도 이자를 은행 이자만큼 주는 CD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섯 종목을 제가 합쳐가지고 수익률을 내봤더니 1년 동안 37%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전에 81% 오른 것보다는 조금 올랐죠. 그런데 과연 1억이라는 돈을 이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강심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1억이 나의 재테크의 전 재산이라면은 절대 한 종목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거나 뭐 증권사 가시거나 아니면 자산운용사, 제가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매니저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자산 배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ETF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그게 요즘 말하는 EMP라고 하는 자산운용에서 쓰는 EMP라고 하는 용어고요. EMP가 뭐냐면 ETF만 가지고 자산 배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여기 이제 재테크를 하다가 본인이 겁이 나니까 전문가들한테 많이 맡기잖아요. 맡겨도 되지만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재테크를 본인이 직접 한국거래소 ETF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시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짜보세요. 짜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정말 본인 스스로 짜는 능력을 저는 기르길 바라는 마음에 재테크 이 자리에서 포트를 공개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10억 한번 10억은 뭐 저도 10억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은행에 생각보다 연락을 10억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찍으시네요. 10억 원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본데, 제가 은행에서 제일 연락을 많이 받는 게 요즘 5억에서 10억 정도인 분들이 고민이 많다. 은행에 그냥 예금에 맡길까? 아니면 ETF 하고 있는 걸로 많이 먹었는데 수익률이 많이 났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다 팔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10억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뭐 10억 가지고 부동산도 하실 수 있고 할 게 많지만 이 10억이라고 하는 이 원금을 안 잃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잃기 시작하면 멘탈이 나가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재테크 하는데 마음 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주식을 3으로 줄이고 채권형이나 뭐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됐지만 최근에 너무 급등했지만 금 ETF의 7 정도를 저는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주식을 10 짜고 밑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ETF 중에서 가장 만기가 긴 채권형 ETF입니다. 50% 정도를 한번 에이스에서 운용하는 담아봤고 수익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채권은 어느 정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마음을 먹고 투자할 수 있는 ETF 때문에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섞으면 작년 한 해 동안 22%의 수익이 났습니다. 10억을 가지고 2억을 벌었으면 안전하게 잘 번 거죠. 엄청 잘 번 거죠. 사실 10억 가지고 뭐 한 5천만 원만 벌어도 1년에 안 까먹는다 하면 엄청 잘 번 건데, 작년에 워낙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렇게 다 짜봤지만 저는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렇고 국내 주식형 ETF보다는 미국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지금 뭐 한 1억, 1,000만 원, 1억, 10억을 짰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보시고 뭐 그냥 엑셀이나 수첩에 적어 보셔도 되고, 과거 수익률도 보면 홈페이지에 1년 전 수익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세 가지 한번 종합해 보면 투자 자산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적을수록 내년에 가장 유망한 테마, 섹터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골라서 한두 종목으로 집중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900개가 넘는 패시브 ETF 중에서 꼭 제목 그 펀드명을 보시고 뒤에 보시면 액티브 ETF라고 써 있는 것들을 저는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을 사고 팔고 뭐 바꿔라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운용사에 다니는 매니저들이 돈 받고 일하니까 정말 많이 공부하고 정말 많이 리서치하고 기업도 탐방도 다니고 다 조사해가지고 위험한 종목들은 미리 솎아내고 향후 오를 것 같은 종목들은 적절하게 편입을 해가지고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액티브 ETF를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김남호 부장님이 뭐 액티브 ETF와 투자에 관련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아마 올해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이 전력 산업에 대해서 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좀 인덱스하게 들어보신 적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머리인데, 일단 이 전력 산업의 중요한 이유, AI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AI가 과잉 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AI 시간이 아니라서 그 장표들을 많이 빼긴 했는데, 저는 미국의 AI 투자는 미국의 지역의 모든 경쟁자들을 다 압도해 버릴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노동 투입, 자본 투입, 노동 생산성, 이 세 가지가 경제 성장의 키 포인트인데,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 생산성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의 키는 AI와 거기서 파생되는 로보틱스 산업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AI 산업 투자는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미국의 전력 산업 슈퍼 사이클을 지금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 산업에서는 이게 재생에너지냐 화석 연료냐 이런 구태의연한 그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석탄만 빼고 태양광, 풍력, 이제 천연가스, 원자력까지 사용 가능한 발전소들은 최대한 빨리 다 깔아라, 이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전력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해안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억눌려 있었던 천연가스 산업에서 재밌는 성장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미국 전력 산업 전반에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천연가스 특화 상품에 투자해 보고 싶으시다, 그럼 이거 올해 12월 10일에 신규 상장한 상품이거든요. 코엑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는 이름이 기후테크라고 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태양광 풍력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빨간색 글씨들만 읽어보시면 전력 인프라, 변압기나 전선 이런 업체들이고, 이 저탄소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연가스와 원자력도 저탄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산업이 정책에 민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가 그때그때 종목 편출입이 자유로운 액티브 운영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품은 해외 주식형 상품이라 미국 주식이 80%, 유럽이 20%인데, 여기 위에 섹터별 비중을 보시면 이제 변압기로 대표되는 전력 인프라,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리고 기타는 천연가스나 원자력,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각 세부 섹터에서 가장 똘똘한 종목들만 골라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12월 10일에 상장한 천연가스 인프라는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스 발전소도 많이 돌려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고, 천연가스는 탄소가 나오긴 나오죠. 근데 탄소 포집기 같은 걸 붙이면 제로에 가깝게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지원이 맞고, 그리고 사실 천연가스 ETN 투자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대부분이 손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는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천연가스 이제 인프라 기업들, 걔네들은 천연가스 가격보다 물동량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미국에서 천연가스 물동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이 연동되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이제 배당까지도 챙겨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인데, 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가스를 유통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얘네들은 가스 물동량 늘어나면 그냥 이익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업스트림은 가스 생산하는 업체인데 얘네들은 이제 가격이 변동하면 조금 민감해서 업스트림 업체들은 나중에 비중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기자재 업체들은 쉽게 말하면 가스 발전소 터빈 같은 거 만드는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은 가스 가격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가스 가격 빠져서 수요가 늘어나면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구성도 계속 유연하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전력 산업을 2020년대에 반드시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재정 정책의 시대다. 이 차트는 미국의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 추이인데 2010년대를 보시면 다들 기억하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돈을 엄청 찍어서 뿌려댔잖아요. 그래서 2010년대는 통화정책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준이 긴축 스탠스이죠, 여전히. 대신에 이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이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의 재정 지출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 거는 미국의 IIJA라고 해서 미국 인프라법의 세부 항목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은 너무나도 저희가 익숙한 미국의 IRA를 이제 구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 두 가지 법안의 키워드들을 뽑아보면 저희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인프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재정 정책이 집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이제 전력망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빨리빨리 전기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미국의 전력망은 1960, 7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 막 때려질 때 같이 대부분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체 주기가 넘어간 게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력망이 부족해서 요새 발전소를 제때 못 짓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이 차트도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제가 여기 옆에 설명 써놨죠? 미국에서 2010년 기준 이미 깔려있는 발전소가 972기가와트인데 우리 새로 깔 테니까 전력망에 연결해 주세요라고 신청된 게 462기가와트였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아래 2023년 보시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발전소는 1279기가와트인데 우리 앞으로 발전소 지을게요라고 신청된 게 2598기가와트로 2배가 넘거든요. 물론 저게 다 설치되진 않아요. 근데 그 정도로 전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전력 수요는 AI가 많은 부분을 이제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차트 꼭 사진 찍어주세요. 이게 미국의 전력 산업 현황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차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연도별 발전량 추이인데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미국의 발전량이 연평균 4.5% 증가해요. 꽤 견조하게 성장하는데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0.03%거든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정체되죠. 정체되는 이유는 08년에 금융위기를 두드려 맞았던 것도 있고 중국 같은 아시아 신흥국들로 제조업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전력 수요가 정체가 됐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전력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5에서 10% 정도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AI가 있는데요. 요거는 올해 10월에 그 베인앤컴퍼니라고 하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거 제가 그대로 캡처했던 건데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전력 수요에서 각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망해 보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44%가 데이터 센터 이게 다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촉발하는 전력 수요가 거의 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 레지덴셜은 주택용인데 이 주택용에 전기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도 여전히 수요 드라이버고 이 매뉴팩처링 요거는 단순하게 지금 모든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전력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뉴스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 올해 또 원자력이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재밌는 뉴스들이 몇 개 있었죠. 여기 위에 한번 읽어보시면 올해 9월 20일에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미국의 원전 1등 사업자가 3마일 섬 원전 1호기를 2019년에 돈 안 된다고 꺼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다시 되살려서 28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 전력 공급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 하면 요거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연도별 설치량을 나타낸 건데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 열심히 지은 거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이때 냉전 시대에 러시아랑 경쟁 붙으면서 여차하면 핵무기도 만들 수 있어서 엄청 지었거든요. 근데 1979년에 3마일섬 원전 2호기가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꺼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엄청나고 그 이후로 원자력 발전소 설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십 년 전에도 원자력 발전소는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지었던 거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인데 지금 비싸서 안 짓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2030년대 초중반부터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중심으로 다시 좀 설치량이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이 원자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요새 뭐 오픈 AI고 메타고 마이크로소프트고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들하고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랑 원전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게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2023년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원전하고 데이터 센터 이 구매 계약 맺은 게 거의 최초거든요. 그 이후부터 빅테크들이 우후죽순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원전 산업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발전소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데 요거는 누구나 조회하실 수 있는 구글에 그냥 치면 나오는 데이터인데 미국의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을 9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시면 여기 2021년부터 보시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전력기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요거는 미국의 도시평균 전기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부담한 전기료인데 보시면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거 앞으로 한동안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료 올라가니까 미국인들도 사실 삶이 팍팍하거든요. 그럼 이 전기료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처럼 데이터 센터 너네들 전기 많이 먹으니까 오후 2시부터 4시부터 꺼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발전소랑 전력망을 더 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여기도 중요해요. 한번 보시면 제가 올해 초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제가 펀드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업체들도 많았는데 야 그거 2023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거 업황 피크아웃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주식쟁이들한테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는 진짜 공포의 단어인데 그러니까 업황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가가 되게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피크아웃 절대 아니다. 이거 몇 년 이상 가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력기기 업체가 있는데 얘네가 올해 3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 자료를 보시면 미국에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1.6조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제조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착공 들어간 거 아직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지어야 될 게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근거로 말씀드린 거는 미국 발전 유틸리티 섹터의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 기업은 넥스테라 에너지인데 그래서 이 업체의 캐펙스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넥스테라의 투자 계획인데 보시면 24, 25, 26, 27년으로 갈수록 캐펙스의 증가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죠. 이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 발전소와 전력망의 투자는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약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날카로운 분들이 질문하세요. 야 중국산 들어오면 다 말짱꽝 아니냐? 근데 중국산이 못 들어온다가 결론입니다. 요건 미국의 변압기 수입액에서 국가별 비중인데 여기 7등에 보시면 중국이 한 3% 되거든요. 되게 적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산 안 쓰는 게 이게 안보랑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올해 초에 미국 FBI 같은 데서 막 50몇 페이지 보고서를 쓰면서 야 우리나라 유틸리티 산업에 중화권 해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거 나중에 전쟁 나거나 그러면 다 셧다운 시킨다. 그래서 중화권 인력 쓰면 안 되고 중국산 기자재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은 안보랑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저압 정도는 중국산을 쓰는데 중요한 고압에서는 중국산을 안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증의 대상 일론 머스크 아저씨도 올해 2월 28일에 그 보시 커넥티드 월드 2024에 출연해서 우리가 2023년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전기차를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기랑 변압기가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발언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국내 변압기 업체들도 막 10%씩 오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전력 부족 사태는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 미국 전력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발전원이 짝 먹을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 결론은 여전히 대세는 재생에너지인데 천연가스랑 원자력이 부활하기 시작하니 그것도 잘 보셔야 된다. 석탄만 안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보여드리면 맨 오른쪽에 2024년만 한번 보실게요. 2024년 미국 발전소 설치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36기가와트인 태양광이거든요. 그 다음이 파란색 배터리 ESS가 15기가와트로 그 다음으로 제일 많고 그리고 연두색 풍력이 7.3기가와트로 그 다음인데 근데 천연가스가 바이든 행정부 때 하도 억누르는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올해 미국의 천연가스 신규 설치 분명 있어요. 근데 올해 돼가지고 폐쇄되는 게 더 많아가지고 순설치량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천연가스 발전소의 설치량이 의미 있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스킵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발전 설비의 70% 이상을 민간 업체들이 갖고 있는 민영화된 시장입니다. 민간 발전 업체들은 발전원 선택할 때 정치적 이슈 이런 것보다 그래서 제일 싼 게 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발전 단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 IRA 같은 세제 혜택 빼고 새롭게 짓는 발전소 기준의 발전 단가인데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가장 저렴한 건 유틸리티 태양광이고요. 그 다음으로 저렴한 게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그 다음이 육상풍력, 그 다음이 태양광에다 ESS 붙인 복합단지거든요. 석탄하고 원자력은 생각보다 되게 비싸서 많이 못 짓습니다. 원자력도 대형 원전은 지금 못 지어요. SMR 상용화돼야 2030년대 초중반에 늘어날 겁니다. 해상풍력은 아예 지금 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고 그래서 미국의 주력 발전원은 요 빨간색 박스 친 거 4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뭐 IRA 정책 폐기되면 태양광 풍력 나빠지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미 며칠 전에 그 트럼프 인수위의 정책 방향이 좀 윤곽에 나왔지만 태양광 풍력에 적용되는 세공제 혜택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IRA 통과 이후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일어났는데 그게 대부분 공화당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8월 7일에 대선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 하원은 18명이 야 IRA 재생에너지 텍스 크레딧 절대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성명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원전에 쓸 전기가 부족한데 오죽하면 죽었던 원전도 되살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태양광 풍력을 위축시키면 데이터 센터 짓지 말란 소리겠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제도는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전기차는 조금 타격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에 쓸 전기도 없는데 전기차까지 케어하기가 약간 힘든 상황이고 이 재정 정책을 집행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딴 것들은 다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 미시간주 같은 데 미국 자동차 공장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GM 포드 같은 업체들이 우리 전기차 전환하는데 비용 너무 많이 들어 이러면서 노동자들을 엄청 잘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미국 정치권이 빡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연비규제 행정명령을 완화시켜버렸는데 트럼프 때 당연히 더 완화시키면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배터리나 전기차를 생산할 때 보조금 계속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한번 잠깐 짚어드리면 2017년부터 20년 잠깐 보실게요. 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데 미국 태양광 설치량 안 줄어들었어요. 성장했습니다. 그 요때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 하면 트럼프는 무조건 관세잖아요. 18년에도 똑같았어요.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랑 모듈에 30% 관세 확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써야겠어요? 미국 현지 업체들 거 쓰죠. 그래서 인페이지 에너지나 솔라엣지 같은 업체들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건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여기는 안 써놨는데 그냥 말로 말씀드리면 인페이지 에너지라는 업체의 2020년 미국 매출액은 2017년보다 3.2배 증가하고 주가는 17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17,00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정책 수혜가 맞아떨어지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들도 가끔 나와요. 물론 걔가 또 그렇게 올라간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아마 미국에 공장 있는 업체들이 될 것 같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인데
풍력도 트럼프 때 엄청 좋았어요. 근데 2020년을 정점으로 설치량이 빠진 이유는 혹시 2021년에 BBB 법안이라고 했어요. 빌드 백 베럴이라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시그니처 법안이 있었는데 그게 21년에 통과가 안 되고 22년 8월에 IRA로 이름이 바뀌어서 통과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가량 정책이 통과가 안 되니까 수주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풍력 설치량은 23년까지 줄어드는데 IRA 이후에 이제 발주가 회복돼서 이제 회복 구간으로 접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도 전력망이 부족해서 설치 속도가 약간 느려요. 회복되는 속도가. 그게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진짜 이제 중요한 차트인데 억눌려 있었던 가스가 정상화되는 구간인데, 사실 대선이 있기 한참 전부터,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가스발전소의 수요가 이미 민간 섹터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개 차트에서 일단 오른쪽만 보실 텐데 GE 베르노바라고 하는 업체가 미국의 가스발전소 점유율 1등 업체거든요. 얘네의 올해 3분기 누적 가스 터빈 신규 수준은 14.1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는데 올 3분기 실적 컨콜에서 보니까 4분기는 신규 수가 더 좋대요. 25년도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민간 섹터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도 이제 전기가 서서히 부족해 시작하니까 이 가스 발전소의 가동률도 보시면 22, 23, 24년 가스 발전소 가동률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정책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민간 섹터에서는 필요하니까 발주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산업은 의외로 수소랑 관련이 깊은데요. 요 미국 지도를 보시면 미국의 7개 이제 수소 허브 지역들인데 여기 캘리포니아 빼면 다 기존의 천연가스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곳들에 이 수소 허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미국의 수소 대부분은 블루 수소라고 해서 천연가스 개질에서 만드는 수소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 수소 산업도 개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잠깐 이제 수소 말씀드리면 빅테크 기업들도 요새 수소연료 전지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요 노란색으로 색칠한 것만 한번 보실게요. 올해 11월 14일에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연료 전지 업체에 미국 주요 유틸리티사 하나가 1기가와트 규모 대규모 발주를 냈는데 요게 전해주고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수소로 돌린다는 게 아니고 SOFC는 그냥 천연가스를 다이렉트로 넣어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는 전부 천연가스로 돌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전력망이 부족하고 그래서 발전소 설치가 느리니까 이런 연료전지 그냥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지으면 되거든요. 전력은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천연가스를 다이렉트로 넣어서 돌리겠다는 생각이구나. 탄소 파축 같은 거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약간 그래서 저는 SOFC가 미국 가스 발전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가스 발전소랑도 이제 전력 구매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 에너지 사업에서 빅테크가 중요한 이유는 빅테크는 돈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이 주로 태양광 풍력 단지랑 그 구매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2023년 6월에 원자력 발전소랑 처음 구매 계약 맺었고 지금은 가스 발전소들하고 초기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가스 발전소랑 구매 계약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올해 원자력 발전소 체인에서 나타났던 그런 좋은 호재들이 가스 쪽에서도 계속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천연가스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천연가스 가격 ETN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천연가스 생산을 엄청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격보다는 천연가스 물동량 Q가 늘어났을 때 좋은 업체들에 투자하자라는 건데 그게 보시면 이 미드스트림 이제 파이프라인 운송과 이제 다운스트림 뭐 발전소 요런 쪽이 물동량이 늘어나면 수혜거든요. 업스트림 업체들은 가격에 좀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는 특히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좋게 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미국의 그 미드스트림 유통업체들 합산 영업이익 따보시면 사실 가스 가격하고 그렇게 막 큰 연관성이 있지는 않아요. 2020년에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한번 빠져졌던 때 빼면 2023년에 천연가스 가격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는 그냥 물동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 산업에 합리적으로 투자하려면 가스 가격을 추종하는 ETN도 뭐 좋겠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밸류체인 업체들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상 제가 준비한 부분은 다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희가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을 매도했을 때 그 이제 세금 관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해외 주식을 매도했을 때는 250만 원까지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이후는 추가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액티브 ETF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약간 이제 해외 주식에 근간한 ETF였었잖아요. 이런 ETF 같은 경우에 매도했을 때 그 세금 관계가 궁금하고 또 이제 이런 ETF, 액티브 ETF를 이용했을 때 매도 수익만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분배금 이익도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예. 그 ETF 관련돼서 세금 질문이신데 이 액티브 ETF는 그 보유 기간 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만 지금 그 세금이 일종의 면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일반적으로는 보유 기간 과세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배당 관련된 거랑 그 매매 차익으로 인한 액티브 ETF 두 가지 모두 다 액티브 ETF와 배당과 뭐 그것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액티브 ETF는 적극적으로 매매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당을 포함해서도 저희는 뭐 재투자하는 ETF도 있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도 있는데 그 배당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 두 가지 다 노려볼 수 있는 게 저는 액티브 ETF라고 생각합니다. 좀 첨언 드려도 조금만 첨언 드리자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들은 그 분배금하고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연금 계좌나 ISA 계좌 같은 그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남호 부장님 액티브 ETF 보수가 패시브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비교 좀 해주세요. 예. 그 보수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투자자들도 있고 워낙 중요하니까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패시브 ETF는 평균 보수가 0.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액티브 ETF는 0.8에서 높게는 0.99, 뭐 0.6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수가 물론 다소 비싼 점은 있습니다. 비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를 모두 이기는 건 아니지만 액티브 ETF는 그만큼 매니저들이 좀 더 많이 손을 대고 운용도 하고 거기에 좀 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수를 좀 더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설명하실 때 처음부터 목돈을 넣는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불입하면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은행에 가시면 은행에서도 다달이 적립식으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은행을 통한 ETF 방식도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MTS 모바일로 본인이 직접 매달 말에 얼마의 돈을 넣겠다라고 100만 원씩 넣겠다 이렇게 스스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주 ETF를 꾸준히 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주 같은 ETF들은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면 왠지 고점일 것 같고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ETF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겠다는 뜻은 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목돈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투자가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월 아니면 월 초에 내가 100만 원씩 이 ETF를 사겠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시고 배당주 ETF 위주로 꾸준하게 모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년 만에 증가하는 미국 전력 수요 그래프를 봤는데요.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재생에너지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리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석유 등 기타 분야가 최상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향후 탄소 중립을 위한 시대에 석유 등이 어떻게 전력 수요 부분에 최상위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지 그 부분이죠. 네, 일단 말씀드린 석유는 발전용으로 거의 쓰지 않고요. 석유는 대부분 이제 자동차 연료나 운송 연료나 이제 화학 쪽으로 쓰니까 논외를 치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발전소 대비 탄소 배출이 한 30% 정도인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친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탄소 포집기나 뭐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같은 걸 달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는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탄소 중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나요? 네. 세금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가 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로 돼가지고 배당소득세로 분류가 돼서 15.4%에 대한 세금을 물고요. 종합소득 대상이 됩니다.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100 ETF 투자를 하게 되시면 22.8%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분류과세로 분류가 돼가지고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좀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이슈 때문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절세 계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액티브고 패시브고 상관없이 배당소득 분류이기 때문에 분배금과 매매 차익 합쳐서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얼마를 벌었든지 상관없이 그냥 22% 양도세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를 꼭 활용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받은 질문도 있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해외 증시 투자 전략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국내 증시에서의 ETF 전략은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년도는 일단은 달러가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강달러고 거의 1,500원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달러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이제 수출주입니다. 수출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이 방산입니다. 방산이 K방산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실 때 내년도에 바라보실 섹터, 유망 섹터로는 K방산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 정도 더 나아간다면은 조선 관련된 업종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한국이랑 협조할 때 유일하게 협력을 부탁한다고 한 섹터가 조선업이었어요. 조선업.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강대해지는 이 해양업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자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출과 이런 정치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는 방산이랑 조선을 국내에서는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AI 발전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전력 인프라 부문의 바톤을 이어받을 AI 테마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김효식 팀장님. 네, 일단 AI 산업이 장기로 이어질 건 맞고 전력 산업도 그에 따라서 장기로 이어질 텐데요. AI 산업 내에서 이제 무게 중심은 조금씩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AI를 하려고 그러면 초반에는 GPU나 데이터 센터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주로 깔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설치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서서히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스마트폰 보급 시기도 보면 2010년대 초반에 아이폰을 필두로 이렇게 보급되고 나면 그 한 2, 3년 후에 게임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든지 크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 AI 산업을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이제 하드웨어 업체로 투자를 하실 텐데 아마 향후에는 요새 가능성을 보여준 건 팔란티어 같은 업체죠.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더 이제 개선을 보여주는 업체들이 꾸준히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력 인프라는 그 AI 사이클에 그냥 딱 붙어서 계속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은퇴 이전과 은퇴 후의 ETF 전략은 다를 듯한데 연금 수령자에게 적합한 ETF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은퇴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매니저님? 예, 은퇴를 하시고 나면은 사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니까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국내 배당형 ETF 중에 특징이 뭐냐면 월 배당으로 지급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하시면 월 0.5%씩 고정적으로 주는 ETF도 있고요. 1년에 한 5% 많게는 정말 7% 정도 이자가 나오는 배당이 나오는 ETF가 있는데 그거를 12개월로 쪼개서 매달 월급처럼 다음 달 초에 증권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서 목돈이 있으시면
물론 배당형 상품이 원금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투자성 상품이지만 그만큼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월배당 상품을 잘 찾아보시면 한 50개 이상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고 월배당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은퇴자분들은 어쨌든 캐시플로가 중요하니까 월배당 상품이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코엑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도 이것도 월배당 상품입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은 한 5%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 가스 업체들이 워낙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그대로 월배당을 드릴 생각이고 어쨌든 가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 상승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배당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주가 차익도 노리시겠다고 하면 이 천연가스 인프라 같은 상품도 괜찮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내년에도 시장을 이기는 ETF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